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며 혁신당의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비공개 최고위 결과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오늘 저녁 8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도 안 돼 끝났고 정청래 대표가 직접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합당을 공식 제안한 지 19일 만입니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며 조국혁신당에도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혁신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 뒤 3주 가까이 이어진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도 애당심, 반대도 애당심이라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또 통합 논의가 전당원 투표까지 가지 못하고 좌초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원들께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브리핑에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설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일 오전 8시 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의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된다며 미래로 가자고 강조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어게인과 같이 갈 건지 3일 안에 답하라는 유튜버 전한길 씨 질문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법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절연과 부정선거 등 자신은 입장이 변한 적 없다면서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언어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말을 쏟아내던 과거와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지도부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평가받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더 선명한 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넉 달도 채 안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슬슬 중도 확장을 시도한다는 평가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앞에선 절연, 뒤에선 포옹이라며 비꼬았고 당내 소장파에서도 진정성이 없다, 변검이냐 등 냉소적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윤어게인 리더십으로는 어떤 공직선거에서도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잇따라 제명한 이른바 징계 정치는 공천 삿바 싸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당은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중앙에서 공천하기로 했는데 친한계 의원 지역구가 꽤 포함된 데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는 거라는 의심이 나옵니다. 제명할 수는 없을 거고 서울시당 위원장 갖고 시비를 걸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도부가 노선 변화 움직임을 내비쳤다는 건 당 내부 정비가 이뤄졌다는 자신감과 함께 지방선거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후로 더 확실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의대 신입생을 3,34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뽑아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의료계는 증원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미래 의사 부족 숫자 추계에 들어간 지 반년 만에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2037년에 의사가 4,724명 부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늘리면 의대 교육 여건이 더 나빠질 거로 보고 75%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신입생을 3,342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5년간 2,000명씩 10,000명을 늘리겠다던 전 정부 계획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현재 2사 2호 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그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역량에 대한 그런 고려 등을 해서 내년엔 기존 정원 3,058명에 더해 490명을 증원하고 2028년과 2029년에 613명씩, 2030년과 2031년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배출 인원까지 합해 813명씩 늘릴 예정입니다. 연평균 668명 규모인데 내년부터 증원이 이루어지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신규 의사 3,542명이 추가 배출됩니다. 특히 서울을 뺀 전국의대 32곳에 더해지는 신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4월 중에 대학별 인원 배정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라며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모집 인원을 재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2년 만에 발표된 의대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배출 규모가 애초 수급 추계보다 줄어든 데 대해 환자 단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수급 추계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기존 수급 추계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은 4,724명이었는데 정부가 75% 수준만 배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감축하는 건 수급이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 세입자가 낀 집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5월 9일 전에 매도 계약을 한 다주택자가 계약 이후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잔금 절차까지 마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있는 집을 산 사람은 2년 동안 매수주택에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중간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투기 수요도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의 보완 대책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애초 예고한 3개월에서 한 달을 더 늘려 4개월을 말미로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넉 달이란 점을 고려한 건데 그 외 다른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전제로 계약 이후 6개월 내 잔금 완료라는 중과 면제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계속 주는 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SNS를 통해선 임대 사업자들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42,500호만 양도세 중과를 피해 풀려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갑자기 없애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규정을 폐기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혜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연일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간 이 제도는 정권에 따라서 혜택을 줬다가 뺏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지적에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비아파트에 한해 6년간 단기 매입 임대를 부활시킨 상황.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고.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매도를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면서 매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한 임대 유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들의 매도를 강제하는 건 동시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신호를 준다라면 시장에서 서민을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은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그 공급 자체가 주택 가격보다도 임대차 시장과 주거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폐지하면 정책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4일자 기준으로 비아파트는 6년 단기 매입 임대를 허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도 안 돼서 채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등록 요건상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보내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정부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정부는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르면 내일 국회로 갈 전망인데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강선우 의원은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서 영장심사 여부가 결정되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숨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당선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 원 처리 방법을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40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제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4일간의 검토 끝에 두 사람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그때 심사 일정이 조율되기 때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영장 청구부터 구속 여부 결정까지 짧게는 20여일, 길게는 31일 걸렸습니다. 강 의원은 영장 청구 하루 만에 동료 의원들을 향해 숨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 전 시의원의 구속심사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억 원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인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시점도 관심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 측에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정치 헌금 수수와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등 13개의 날에 여러 차례 소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등 세 사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해 말 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2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쿠팡의 주장과 달리 정부의 추정대로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인은 또 연락처와 주소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천만 번 넘게 무단으로 조회해 정보를 빼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 침해 사고로 빠져나간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3,367만 건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 4천만 번 넘게 조회 유출됐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한 상품 목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도 각각 5만 회, 10만 회 넘게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앞서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3,000건 유출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저희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저희는 쿠팡의 서버를 갖다 다 뒤져서 지금 거기에서 외부 공격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를 갖다가 조회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유출 사태를 일으킨 건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 전 직원 A씨로 특정됐습니다. 퇴사 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인증키를 이용해 계정 로그인에 필요한 전자출입증을 위조한 뒤 무단으로 접속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사단은 쿠팡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인증체계 관리상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키 관리 시스템도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 측의 정보보호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침해 사고 늑장 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데이터 삭제로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범인이 수집한 정보를 쿠팡 서버에서 해외 클라우드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른바 공격용 스크립트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보가 해외 서버로 전송됐는지는 미궁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은 쿠팡의 이용자 인증 허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쿠팡 서버에 접속, 다른 사람 계정의 주문 내역과 배송지 정보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더 나아가 범인이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유출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이른바 공격 스크립트가 발견됐습니다. 유출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출자가 탈취한 정보를 일일이 복사, 전송하는 대신 쿠팡 서버에서 정보를 해외 서버로 일괄 전송하는 코드를 짠 것인데 실제로 해외 서버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 서버와 로그 기록을 분석했지만 직접적인 통신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제출받은 하드디스크 상에서 직접적으로 통신한 기록들이 남아있지는 않았었고요.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일단 로그가 일부 삭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삭제 흔적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로그 기록만으로 해외 전송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는 형태로 그걸 가져갔으면 그건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번 조사로 쿠팡의 보안관리 체계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전자출입증이 정상 발급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부족했고 서명키를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일으킨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조금 전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방선거 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예, 합당을 제안했던 날로부터 19일 만에 오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외에서 워낙 이제 잡음이 많았어서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오늘 합의 논의가 이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합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일찍이 이건 22일 날 합당 제안이 있었잖아요. 지난달 22일. 그야말로 전격 제안이었어요. 예. 합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21일 날 조국 대표와 만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 바로 전날. 그러니까 모종의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물론 합당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뭐 논의 구조를 거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너무 거칠었어요. 합당 과정 자체가. 그리고 합당을 추진하는 그 제안도 그랬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19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친명 친청 갈등이 계속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반명이십니까? 그 말에 전 굉장히 의미를 뒀어요. 절대 그냥 한 농담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권력으로서는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권력의 생리입니다. 대통령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집권 초기인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도도 높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의 친명을 거스르면서 친명계 반발이 있는데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합당이 안 될 거라고 봤던 것이고 많은 그 이후에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이거 합당이 지금 이제 이 이후가 문제겠죠. 지금 일단 이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아주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돼요. 1인 1표제는 넘어갔었습니다만 합당은 다른 거예요. 1인 1표제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였고 정당이 합당한다는 건 그야말로 완전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분명한 그 조율이 있어야 돼요. 청와대 권력과. 그게 대단히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정청래 대표가
몇 가지에서는 당과 상당히 거스른 면이 있었어요. 예. 특검 추천 문제도 그랬고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죠. 그 문제도 청와대와는 대립됐었고 말이죠. 이게 당청이 말이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권 말기라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라는 게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긴 하니까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후가 문제인데 지방선거 후가 문제인데 연대와 통합을 위한 이제 그 전에 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 수사할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8월 달이 대표 연임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이 합당이 그런 추론들이 많았잖아요. 추론들이 많았고 그럼 6월 달에 지방선거 끝나고 8월 달에 지방선거인데 아니 그 대표 전당대회인데 근데 그러려면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려면 한 달 전에 사퇴해야 돼요 대표를. 그 7월이에요. 동력이 떨어져요. 동력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합당은 당분간은 완전 물 건너갔다. 게다가 이제 총선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합당은 더욱더 어려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그건 뭐 그때 얘기고 아직 좀 감이 이른 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오후 늦게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 낮에 이제 앞서서는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죠. 거기에서도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그래요. 네.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배경은 뭐가 있었다고 보세요? 자, 제가 타임라인 한번 볼까지 말씀 주셨는데 이게 20일 날 그때 합당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인 1표제가 그 중앙위원 투표가 그 다음에 있었는데 겨우 통과가 됐어요. 그때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죠?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문제는 이게 바로 권력 투쟁임을 보여준 사안이에요. 1인 1표제 문제도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로 봤잖아요.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내가 이겼다 얘기를 한 건데 냉정하게 보면요. 정규 승부에서 못 가리고 연장전에서 겨우 이긴 거잖아요. 성적도 7대 3 구조였는데 6대 4의 찬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 시그널이 온 거죠. 위험하다 왔는데 결정타가 바로 어제 특검 문제였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좀 비등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문제가 없었으면 어찌됐건 본인의 리더십 문제도 있고 레임덕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가 정 대표의 말을 보면은 당원 투표가 좀 뭐하면 우리 당원 여론조사라도 해보자라고 조금 플랜 B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거절이 됐단 말이에요. 거절됐던 명분이 뭐냐면 당에서는 이 문제 특히나 특검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전 스크린 없이 갔다는 거는 그 정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연임 문제로 깊숙이 들어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의총도 분위기가 안 좋고 지금 어제 최고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금 중진들 문제 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플랜 B를 내놓은 거죠. 근데 결국 이겁니다. 선거연대를 한 다음에 연대와 통합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선거연대 이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자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전대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그때 7월에 그럼 합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당을 해서 그 당원들이 화학적 결합이 돼서 정말 그때 10,000명, 10만 명 당원이 조국 혁신당 당원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화학적 결합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 대표가 지금부터는 정치권 속설이 있습니다. 등을 내보이는 순간 물어뜯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등이 보였어요. 이제 앞으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낼지가 주목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내놓은 결론이 첫 번째,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선 후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일단 내일 오전 8시 반에 조국 혁신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는데 반응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2월 8일 날 조국 대표가 최후 통첩성 그 발언을 했잖아요. 13일까지 얘기가 없으면 우리 합당 안 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합당이 안 된 걸로 알았던 거예요. 만약 합당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2월 8일 날. 조국 대표가 말이죠.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겠죠. 그거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차라리 명분을 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2월 10일 날이 의원총회 오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건데 2월 10일 날 의원총회가 있고 13일 날까지 합의를 안 하면 우리는 합당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합당하겠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미 이제 조국 대표는 그걸 알았던 것 같고 안 될 걸 알고 알고 이제 그렇게 자신의 명분을 세웠던 것이고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최후 통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반응이 아마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사과해라 민주당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다. 제안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냐. 왜 그렇게 제안을 전격적으로 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화살 돌리느냐. 왜냐하면 오늘 그런 얘기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박병원 나왔- 선임 예. 대변인이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얘기했어요. 공식적인 얘기라고도 그렇죠. 볼 수가 그리고 아마 있겠죠. 조국 대표가 한 걸음 더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 전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상처가 많이 났어요. 상체기가. 예.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연대와 통합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선거연대는 사실은 통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연대는 상당한 정도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지 선거연대가 돼요. 예.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고 지방선거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이후는 또 총선이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총선이 2028년도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이라는 게 적어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저는 통합이나 혁신당과의 합당 통합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박병원 선임 대변인이 우리는 민주당에서 정동된 제안을 해주지 않는 과정에서 상당히 몸살을 앓은 피해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박병원 선임 대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이미지 훼손이 너무 많이 됐다 여기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런 건데. 그렇죠. 예. 근데 할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상당한 몸살이라는 말의 괄호 안에는 이게 있는 거죠. 그때 문건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문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다 흡수합당이지만 거기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사람 달랑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겹방 신세를 해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이야말로 가치도 명분도 없는 합당이 쓸려 들어갔던 그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결과라도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게 됐어요. 합당 없다라는 이제 실제 공식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개도 구럭도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잖아요. 그럼 이 당의 가치 정당은 이제 더 이상 쇄빙선도 아니고 민주당 이중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에서는 사실 이미지가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럼 정청래 대표가 뭐 지분을 나중에 나눠주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정청래 대표의 과욕이 빚은 참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양쪽의 논의는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이게 아마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친명의 쇠퇴와 친청의 쇠퇴와 친명의 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을 저격했던 사건이 이미 이제 공론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친명인 명분과 그다음에 동력을 가지고 상당 부분 밀어붙일 것이고 이미 등을 보인 정청래 대표가 이 국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저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이제 요 합당이 이렇게 무산된 데에는 단순한 요 합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검 후보 추천 문제가 아마 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과를 했죠. 2번씩이나 거듭 사과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전준철 변호사는 뭐 해도 됐던 인사다라면서 옹호하는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런 과정에 일련의 요런 과정, 검찰 개혁안부터 시작해서 글쎄요. 합당, 특검 추천 이런 과정에서 정 대표의 이제 리더십 타격 앞으로의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8월 전당대회까지. 저는 뭐 8월 전당대회까지 지금 예상을 하기는 좀 감이 이른 감이 좀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한 얘기가 전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당 대표는 자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의 로망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출마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다음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라면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 실린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정황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상황이고 김어준 씨나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가 정청래 편에 섰다고 정청래 대표 편에 섰어 이번에. 지금 김어준 씨가 지금 전준철 변호사를 또 거론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민주당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김어준 씨가 거기에 대해서 해도 됐던 거다. 이거 완전히 각을 세우는 거예요. 김어준 씨는 방송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정치인이잖아요. 그 진영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방송인 앵커인데 유튜버긴 한데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하나의 그 여권 내에서 친문 친노 그래서 이런 말은 참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쪽과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이쪽과 약간 이 결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정통이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오래전부터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정통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민주당의 정통은 맞는데 한때 정몽준 의원 쪽에 가 있었다고요. 나갔다 돌아왔어요. 막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건 정치공학적인 이제 저의 나름의 분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건 작심하고 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을 규합하고자 결집시키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 강성 지지자들이 누구냐?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와 이제 과거 대표 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대표 되기 전에 그때 이재명 정청래가 한 패키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같이 지지를 했던 건데 지금 달라졌어요. 근데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게 이 강성 당원들은 사실 마지막 최종 지지의 종점은 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요. 근데 이들이 자꾸만 정청래 대표가 아닌가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분석이긴 합니다만 그 뭔가 이 번지수 잘못 잡고 있다. 김어준 대표도, 김어준 방송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구도를 보는 분들, 특히 이제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구도를 친문 대 친명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추진을 위한 모임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여당 의원 70여 명이 이제 참여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인원이잖아요. 162명 중에 70여 명이 있는 말이죠. 이걸 굉장히 주목도 있게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에 다 중지가 되는데 왜 굳이 공소 취소를 추진해가지고 완벽하게 임기 중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 하는가? 이번에 특검이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편에 의해서도 저격당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나도. 이 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친청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 이런 사람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려를 했다 안 했다? 그 실체는 진실은 모르겠지만 스크린을 제대로 부실하게 했고 그다음에 알면서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맞춰도 우리가 설령 정권을 승계해도 또 여기에서 다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이참에 이 부분을 공소 취소하자는 얘기는 사건을 완전히 여기서 그 클리어를 시키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외형상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친명 의원 전체가 70명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이번에 털자는 얘기는 설령 정권이 교체돼서 우리가 정권을 이어가도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 부담을 이쯤에 털고 가자.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승계가 돼도 불안해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본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이번 전출전 특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어떤 말하자면 반청의 뭐 어떤 그런 그 기폭제가 된다. 그걸 떠나서 이미 내부 권력 투쟁화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조차도 당에 대해서는 친명 의원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동안 이제 내홍 수준이었던 것이 거의 이제 내전으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인 거예요 지금 친명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이렇고요. 아직까지 이제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가보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절연을 놓고 지금 지도부의 메시지에 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다시 와서 전한길 대표가 윤호경과 함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을 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전을 우리 세력을 넘어서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담론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사실은 지방선거에 올인해야 되는 거죠. 윤어게인 하다가는 자기들은 득표하는데 좀 불리할 수 있대요.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께서 현재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켜봅니다. 지금 들으신 이제 세 명의 발언 하나하나가 참 화제가 된 발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운데 김민수 최고위원 누가 뭐래도 당에서는 이제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당의 강경파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지만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사실 이걸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 한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9일 선거를 앞두고 당의 기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기가 중요하냐면 2월 19일이면 지금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설 밥상과도 바로 설 민심 밥상과도 연결됩니다. 벌써 여기서 이제 턴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가장 우측 포지션에 있는 김민수 의원의 입으로 했고 장동혁 대표는 그날 또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분명히 내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격언이 있죠. 저는 이게 뭐 지금 나왔던 게 가장 적절했던 타이밍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지방선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이 출렁거릴 당시가 있었어요. 호텔 경제학 발언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개딸들이라는 강성 지지층이 저렇게 중도 보수라고 얘기할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지 않겠어라는 댓글이 주였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대자비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거는 이기고 봐야죠. 선거의 목적은 승리니까. 예. 정당은 권력의 획득이 정당의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김민수 최고의 발언 저 깜짝 놀랐어요. 저기 김민수 최고가 바뀌었나? 이렇게 바뀐 거 이 말 자체는 그래요. 이거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민수의 발언으로는 너무 어떤 안 어울려요. 영상에서는 이거 AI 아님이라고 글쎄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놀랐는데 일단 지방선거가 이제 점점 목전에 다가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왜 안 했겠어요. 이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장동혁 대표의 말이 대단히 애매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제가 문해력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장 대표가 지금. 그래서 장 대표가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윤 어게인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질 않고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조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를 한 건지 대단히 애매해요. 이거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 전략적 모호함이 아니라 전략적 비겁성이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했던데 그렇다고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럴까? 투트랙 전략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간단해요. 답이 언어를 쉽게 하면 돼요. 윤 어게인은 잘못된 세력이다. 시대착오적 세력이고 소수에 불과하다. 과대대표돼 있다.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지금 2월 19일 2심 내란 재판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선거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못해 왔었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부정선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는 없다. 윤 어게인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이상한 애매했던 행동을 했던 거,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 그리고 그거 다 사과한다고 얘기하고 물론 그런 비슷한 사과 하긴 했어요. 그다음 결정적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간단한 거 아니고 한동훈 제명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으면 가장 해당이라는 건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건 뭐예요? 계엄 때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거기에 해당을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제명하겠다고 얘기해야죠. 그럼 모든 게 해결이 한꺼번에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이게? 이 말이 어렵다는 건요. 그만큼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그 평론가님은 좀 견해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반박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최 교수님 말씀은 평소 제가 존경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드려야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과 시원한 SNS에 너무 많이 이제 거기에 경도되어 계신 것 같은데. 그 대표라든가 대통령 그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말은 전략적 모호성을 띌 필요도 있어요. 일종의 약간 최종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대표의 말은 신중하고 최고위원의 말은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절충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가 방향성 선회를 시사한 이상 저는 당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표가 말한 대로 이제는 장동혁을 믿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가줘야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뭐 제명이든 뭐 절연이든 어떤 식으로든 대표가 아마 거기에 걸맞는 언어로서 2월 19일에 대비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평가에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방향성 선회를 시사했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가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사이다 발언에 매료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배현진 의원 지금 제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일단 철회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그다음에 고성국 씨 출당시키고 분명하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다른 것 같이 다른 건 투트랙도 좋고 전략적 애매함도 좋아요. 앰비겨스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른바 앰비겨티 스트래티지라는 게 그거예요. 전략적 모호성의 전략.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긴 한데
이건 다른 거와 달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잖아요.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데 이제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이번에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정도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다.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이제 토크 콘서트 한 15,000명 정도 와가지고 환호하는 모습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박정학 의원 변검술이다. 변검술은 이제 얼굴을 이제 확 바꾸는 그 이제 중국 그렇죠. 경극이죠. 경극 이야기를 했고 전한기 씨는 이거 선거 전략이다라고 보고 다 이제 그 당 안팎에서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자체가 이제 어쨌든 분열과 분란을 극복하고 갈등도 한번 봉합해 보겠다는 일종 시도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왜 그러면 한동훈을 쫓아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굳힌 다음에 뻗기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고지층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평가를 갖고 있는 보수층들이 매년 분열돼 있는데 이때 이 보수층을 일단 하나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로 나아가는 이른바 굳히고 뻗는 2단계 전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을 굳히는 단계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 뻗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탈돼 있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보수 세력을 마지막까지 끌어안아 보겠다. 최대치를 끌어안아 보겠다는 게 아마 김민수 의원의 발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불은 껐으면은 잔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잔불 정리를 너무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이제 선거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유연한 전략으로 조금 선회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 이게 장동혁 후의 과제를 남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지방선거를 위한 발언들이었잖아요. 그럼 지방선거는 그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집토끼 잡은 다음에 이제 산토끼 잡으러 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그럼 산토끼 잡으러 간 사이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전 뭐 가만히 있느냐, 뭐 가만히 있지 않느냐보다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태세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태세 전환하라고 저는 숱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태세 전환의 진정성이 보여야 돼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럼 왜 그동안 그런 발언을 했던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장 극우적인 발언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많이 해왔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방송에서도 그랬고 여러 이제 보도에서도 그랬는데 그럼 왜 그 발언을 했던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발언 사과해야 돼요. 일단. 사과한 다음에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이상한 발언을 해놓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고 그야말로 제1야당답지 않은 보수로 치장된 보수를 미화된 그런 극우 세력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 없는 그런 발언을 해놓고 이제 와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한다? 그거 당황스럽잖아요.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 진정성이 느껴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제 보수로 돌아오려 하는구나 느끼면 이 전략이 성공하는 거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바뀌니까 그 전에 자기 한 발언에 대해서 설명해야죠. 설명 없이 무조건 윤호개인 그거 우리 끊어야 됩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태세 전환은 좋은데 태세 전환의 진정성이 익힐 만한 행동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 첨언을 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절연 혹은 이제 뭐 그 과거의 그 단절, 분절 이런 것이 시작의 끝이 아니라 4개월이나 선거를 좀 치러야 돼요. 시작의 끝이 아니라 끝의 시작일 것이다. 그러니까 끝으로 가는 시작점인 거지 이게 시작의 끝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퉁치고 다 끝내고 이제 사과 없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4개월 남은 지방선거까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끝을 보는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굉장히 선회했지만 이것을 스윙 전략으로 우리가 좀 평가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의 이제 제1 선수죠. 오세훈 시장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엄의 찬성과 반대. 이거를 동시에 보듬는 것은 과욕이다. 그래서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집토끼 잡고 산토끼 잡는다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선거 전략이에요. 근데 워낙 달라요. 집토끼는 가만 놔두고 이제 됐다 이제. 이 사람들 가만히 이 사람들 유동적이지 않고 이제 중도로 간다.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마 오세훈 시장의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좀 봐요. 봅니다. 저는 뭐 오 시장은 그 얘기를 한 거죠. 쉽지 않은 거니까 이 쉽지 않은 방정식을 대표 당신이 안고 풀어봐라. 특히나 서울시장은 중도 소구력이 가장 높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발언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은 지난해보다 짧아서 고속도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귀성길은 15일 오전,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막히고요. 특히 설 다음 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최대 10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15일부터 18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동안 모두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설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9.3% 증가한 834만 명. 특히 설 당일은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겹치며 하루 통행량이 6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귀성길은 15일 오전이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7시간, 목포까지 5시간 40분 소요가 예상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막힙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최대 9시간 반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설 전후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신탄진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는 평시보다 4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국민 10명 중 3명은 국내나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합니다.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공항 등에서는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을 통해 얼굴 인식만으로 빠른 출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다자녀 장애인 가구는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 2022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죠. 3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3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석재를 채취하다가 토사가 무너져 사망 사고가 난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4년여 만에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한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이 참석한 경영관리회의나 정례보고는 실적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은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삼표산업도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표산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매입 임대 아파트 규모를 언급하면서 다주택 아파트가 중과를 피해서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현재 집값 상승세 진원지는 아파트인데 정작 임대 사업자는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기사 본문에 매입 임대 주택 중에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그치거나 정도라는 표현 속에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 있지만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매입 임대 사업을 등록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왜곡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발언처럼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을 무제한 매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지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됐으며 이어 기존에 등록된 매입 임대 아파트들 또한 의무 임대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말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 불리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담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종합 감독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부동산 감독원의 조속한 설립에 뜻을 모은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다주택자 때리기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며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법으로 전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근본 대책도 없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등 편가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합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공방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정부만 되면 수요 억제책을 펼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맞아요. 놓고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반기 법안 처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부동산 감독원을 띄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대 야소 국회 재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각종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내각을 여러 차례 다그쳤던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가 예측을 뛰어넘어 진행되고 있다며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리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을 원인으로 들며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 지도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안과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등 문제로 당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우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일단 이 같은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조해서 입법도 속도를 맞춰달라는 총론적인 주문이었고요.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등 쟁점 법안과 함께 민생 법안을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치권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산하단체 관계자 공소장에 여야 의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후원금의 경우 한학자 총재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은 월드서밋 2020 행사를 주관한 인물입니다.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 탄생 100주년 등과 통합된 행사였던 만큼 검찰은 대규모 국회의원 섭외 작업이 진행된 거로 봤습니다. 송 전 회장이 이 행사에 친분 있는 의원들을 참석시키려고 후원금을 보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송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불법 후원한 여야 의원 명단이 적시됐습니다. 지난 2019년 민주평화당 의원이던 정동영 장관과 총리를 지낸 정세균 당시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11명의 후원 계좌에 통일교 자금 1,300만 원이 입금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자금은 천주평화연합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700만 원은 통일교 세계 본부로부터 보전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공모한 통일교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들이 통일교 측의 후원 사실을 알았는지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군경합동조사 TF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국군 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인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정보사 군인과 국정원 직원 등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18곳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정보사와 국정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범으로 지목된 오모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TF는 정보사 소속 현역 소령과 대위, 그리고 국정원 직원 등이 오 씨 등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무실과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보사는 과거 오 씨를 포섭해 위장 언론사를 운영하게 하고 공작 협조자로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도 8급 직원 1명이 지난 2022년부터 26년까지
오 씨와 500만 원가량의 금전 거래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직원이 대학 시절부터 알던 오 씨에게 사비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고 정보 수집 담당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또 오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 씨 등 민간인 3명에겐 일반 이적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군경 TF는 압수물 분석 등을 이어가며 정보사와 국정원이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를 돕거나 지시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오늘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진료를 진행했는데 피해자 체내에서 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채모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의혹을 받는 색동원 대표 김 씨의 DNA를 조만간 제공받아 대조 검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오늘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처벌해달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차 씨 관련 과세 정보를 유출해 법이 보장하는 비밀 유지 원칙과 납세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주장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유류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한 탱크에는 휘발유 250만 리터가 들어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발유가 타는 시뻘건 불길이 거대한 유류 탱크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산저유소에서 유류 탱크가 폭발한 건 오전 7시 50분쯤입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날아갔고 거센 불이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탱크 덮개 부분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외벽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폭발한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는 250만 리터에 달했습니다. 주변엔 똑같이 기름 수백만 리터가 든 탱크 18기가 빽빽하게 설치돼 있었고 민가도 가까워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뭐가 펑펑 걸어서 그런데 보통 띠가 잘 안 느끼거든. 네. 그런데도 막 소리 크게 나더라고요. 볼이 막 타더라고요. 벌거이 타더라고요. 큰일 났다. 다행히 유류 탱크의 자체 진화 장비가 작동했고 소방당국도 여러 차례 폭발 대비 훈련을 한 장소라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시간 50분 만에 모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유증기로 해서 화재 표면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화재 진압은 물보다 가벼운 포맥으로 해서 화재면에 다 덮었습니다. 폭발 원인은 정전기로 추정됩니다. 직원이 기름 상태를 확인하다가 건조한 날씨로 생긴 정전기가 기름 증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똑바로 된 제품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샘플을 할 때 있습니다. 샘플링 작업을 다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조금 발생돼서 소방은 탱크에 남은 기름을 모두 뺀 뒤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서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하고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보다 14배에 달하는 62만 개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 예산 대비 8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추경 예산 재원은 1,000억 원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 수입이 덜 거치면서 2023년 56조 원, 2024년엔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차 추경 예산에서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예상치를 10조 원 넘게 낮췄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4조 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1조 8천억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 예산 때 예측한 국세 수입 382조 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8조 5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본 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겁니다. 세입 경정 덕분에 추경 예산 대비로는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지만 본 예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세수 결손이 된 셈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 원 넘게 더 거쳤습니다. 특히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85조 원의 법인세가 거쳐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7조 원 넘게,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호황 등의 영향으로 3조 원 이상 더 거쳤습니다. 총 세출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591조 원을 집행해 세출 예산 집행률 97.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한 해 살림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은 3조 2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추경 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은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불용률은 1.6%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MBC 방송 앵커의 어머니가 납치돼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범인들이 몸값으로 요구한 2차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어머니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M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 진행자인 서베너 거스리의 어머니 낸시가 애리조나주 투손 자택에서 사라진 건 지난달 31일 토요일 밤입니다. 큰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 날 사라졌고 지금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1일 새벽 낸시의 심장 박동기 앱 신호가 끊겼고 현관에서는 낸시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경찰은 납치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9일째가 되도록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still have no valid two-way communication with this possible hostage taker and the author of these ransom notes. It's been all one way. 현지 시간 9일까지 6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져오지 않으면 낸시의 생명이 위험할 거라는 2차 협박 편지에 가족들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We received your message and we understand. We beg you now to return our mother to us so that we can celebrate with her. This is very valuable to us and we will pay. 납치범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현지 방송국에 보낸 편지에서 낸시가 착용하고 있던 애플워치에 대한 정보까지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펜 본디 법무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doing everything to assist the locals. We're working with the locals. So please pray for her beautiful mom, pray for her family that she's returned home.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지난 주말 한가롭게 대학 농구 경기 관람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미 수사 당국은 협박 편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의 생존 여부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사망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린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난주 경기 광명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2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관할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사건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한파라는데 우리의 밤은 뜨겁다는 등 장난처럼 보이는 글이 달렸고요. 또 혈흔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고인을 모욕하는 듯한 표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경위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A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 경찰이 고생하는 점을 알아줬으면 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즉각 업무를 배제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요.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찰의 인권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광화문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 아침마다 가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보이시나요? 사람은 없고 의자마다 검은색 가방이 빽빽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도 음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알고 봤더니 가방 주인은 한 국적항공사의 신입 승무원들. 미 대사관에서 승무원 비자 면접을 보는 동안 자리를 맡아 가방 보관소로 쓴 겁니다. 미 대사관은 테러 위험으로 캐리어 등 큰 가방의 반입을 금지하는데 규정된 복장을 갖추느라 가방을 가져왔다가 둘 곳이 없어서 인근 스타벅스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측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명이 와서 음료는 5잔에서 10잔을 시킨 뒤 가방만 두고 나갔다가 면접이 끝난 2시간 후 돌아온다며 직원들의 말로는 최근에만 최소 5번을 왔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고객을 위해 가방을 좀 치워달라고 하면 주문도 했는데 왜 그러느냐며 직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한다는데요. 논란이 되자 항공사 측은 매장 이용객과 영업장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대상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의대 신입생을 3,34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뽑아서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의료계는 증원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미래 의사 부족 숫자 추계에 들어간 지 반년 만에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2037년에 의사가 4,724명 부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늘리면 의대 교육 여건이 더 나빠질 거로 보고 75%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신입생을 3,342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5년간 2,000명씩 10,000명을 늘리겠다던 전 정부 계획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현재 2사 2호 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그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역량에 대한 그런 고려 등을 해서 내년엔 기존 정원 3,058명에 더해 490명을 증원하고 2028년과 2029년에 613명씩, 2030년과 2031년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배출 인원까지 합해 813명씩 늘릴 예정입니다. 연평균 668명 규모인데 내년부터 증원이 이루어지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신규 의사 3,542명이 추가 배출됩니다. 특히 서울을 뺀 전국의대 32곳에 더해지는 신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4월 중에 대학별 인원 배정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라며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모집 인원을 재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2년 만에 발표된 의대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 쿠팡의 주장과는 달리 당초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인은 또 연락처와 주소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천만 번 넘게 무단으로 조회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 침해 사고로 빠져나간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3,367만 건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 4천만 번 넘게 조회 유출됐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한 상품 목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도 각각 5만 회, 10만 회 넘게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앞서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3,000건 유출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저희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저희는 쿠팡의 서버를 갖다 다 뒤져서 지금 거기에서 외부 공격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를 갖다가 조회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유출 사태를 일으킨 건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 전 직원 A씨로 특정됐습니다. 퇴사 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인증키를 이용해 계정 로그인에 필요한 전자출입증을 위조한 뒤 무단으로 접속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사단은 쿠팡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인증체계 관리상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키 관리 시스템도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 측의 정보보호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침해 사고 늑장 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데이터 삭제로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들의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며 신속한 처분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불출석해 국회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구성하는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총론적 이야기이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과정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경위 설명까지 요구했는데 정작 이 변호사가 대법원에 낸 특별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재판은 재판장님께서 소송 지휘를 하는 곳이고 감치 명령을 그렇게 이제 소송 종결된 직후에 들어와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걸 저희가 선례를 본 일이 없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08호 법정. 지난주 이곳에서 형사합의 34부의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들어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34부 재판장을 향해 감치 집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재판부는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감치한 것은
사실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의 계속된 항의에 김 전 장관이 손을 내저으며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고 특검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바로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 사건과 했습니까? 무관한 거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사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라고요. 신문이 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이하상 변호사는 예정대로 1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낸 특별 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긴 했지만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호소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 구속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한 전 총리도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다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하는 등 헌법재판 절차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대국민 담화를 상기하며 헌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호소한 것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해당 사건은 이첩받아 수사한 사건일 뿐 특검이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부 헌법재판관만 임명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1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문 속에서도 거듭 입증 부족 지적이 나오는데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이완 화백에 점으로부터 연작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집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림은 같은 해 성탄절 2부에 찍힌 모임 사진에서도 이듬해 4월 찍힌 사진에서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재판에도 제출된 사진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산 뒤 김진우 씨를 거쳐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지목한 시기가 2023년 2월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재판부도 적어도 사진이 찍힌 기간은 김진우 씨가 그림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특검 증명이 실패했다며 콕 집어 지적하게 된 배경입니다. 무죄가 난 김예성 씨의 재판에서도 범죄 증명이 없다는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184억 원 규모의 IMS 모빌리티 투자 성사를 위해 임시로 회사 돈 24억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김예성 씨 주장에 대해 특검은 이는 허울뿐이고 상장 가능성도 거의 없는 회사 투자를 명분 삼아 횡령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예성 씨 회사가 투자 성사로 IMS 모빌리티 주식 46억 원어치를 팔아서 이익을 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에서 범죄 입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으면서 부실 수사 내지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였다며 조속한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올해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을 맞아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중단 조치를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한 자해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공단 재개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하지 못해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다방면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합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독자 대북 제재인 오이사 조치 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남북 교육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효성 상실을 선언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폐기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오이사 조치를 정식으로 해제한다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또 남북 간의 지금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미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내부 조직을 정비한 통일부는 국회와 협력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도 복원해 제도적 준비를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쇼트트랙 첫 메달 레이스인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경기 도중 충돌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4년 전 베이징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 메달 레이스 첫 단추인 혼성계주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최민정과 김길리, 임종원, 신동민이 출전한 준중결승을 1위로 가뿐히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신동민 대신 황대현이 나선 준결승이었습니다. 3위로 출발한 우리 대표팀은 미국, 캐나다에 이어 레이스를 이어갔는데 레이스 중반 1위를 달리던 미국 선수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뒤따르던 김길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길리는 넘어진 채로 손을 뻗어 최민정과 터치했지만 이미 벌어진 간격을 줄일 순 없었습니다. 결국 2분 46초 554의 기록으로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에 그치며 파이널 B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페널티를 주장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순위 결정전에서 6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혼성계주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준중결승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앞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500m와 남자 1000m는 모두 예선을 통과해 13일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YTN 이다울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겨준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김상겸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큰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가족과 협회 관계자,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김상겸 선수를 반깁니다. 아내는 태극 문양의 꽃다발로 축하했고 장인은 축하 플래카드를 들고 사위를 맞았습니다. 깜짝 메달의 주인공 김상겸에게는 공항에 나온 취재진의 보도 열기부터 새롭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몰랐고요. 조금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고 지금 땀도 엄청 많이 나고 하는데 당분간은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김상겸은 부담감이 적어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하는 올림픽이라서 이제 평창 올림픽 때보다는 부담감이 솔직히 좀 덜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20일 후 폴란드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김상겸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목표는 당연히 이제 금메달은 제가 못 받아봤으니까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겸 선수로부터 은메달을 선물 받은 아내 박한솔 씨는 아직도 꿈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솔직히. 그동안에 땀방울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값진 메달을 받을 수 있게 돼서. YTN 김동민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1, 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과 유승은이 협회로부터 억대 포상금을 받습니다. 대한스키 스노보드 협회는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겸의 2억 원, 스노보드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승은의 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전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마친 피겨 대표팀은 이제 본 경기와도 같은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 훈련장까지 따로 마련해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피겨 대표팀 훈련장에 허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라노 시내에서 차로 30여 분을 달리자 한적한 동네에 작은 빙상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피겨 대표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외부 훈련장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공식 훈련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훈련장을 추가로 섭외한 겁니다. 대회를 기다리고 생활하는 것 또한 대회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엄청 길게 느껴지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올림픽 숙소랑 링크장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단체전을 통해 낯선 경기장 분위기와 빙질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는 평가입니다. 올림픽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 준비한 만큼 남은 기간에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스케이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성공률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이제 페이스면은 충분히 내일 경기에서 사실 괜찮게 나올 수 있겠다. 단체전에서 선전을 펼친 고등학생 신지아는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올림픽의 모든 순간이 흥미롭습니다. 다른 선수들이랑도 교환하자고 먼저 말을 걸 때도 있고 또 먼저 다가와서 교환하자고 하시는 선수분들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교환하고 있어요. 남자 싱글의 차준환과 김현겸이 수요일 새벽 첫 테이프를 끊고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여자 싱글은 대회 후반을 장식합니다. 단체전을 통해 워밍업을 마친 우리 피겨 대표팀 선수들은 이제 개인전에서 후회 없는 인생 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 대표팀이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3월 A매치 첫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유럽 원정으로 치러질 두 차례 평가전 상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표팀은 먼저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28일 밤 11시 영국 런던 인근에서 코트디부아르와 맞붙은 뒤 4월 1일 새벽 3시 45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홈팀 오스트리아와 맞붙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선두 경쟁의 한창인 대한항공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우리카드는 대한항공과의 원정 경기에서 23점을 뽑은 아라우조를 앞세워 세트 점수 3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지난 6일 선두 현대캐피탈을 3대0으로 완파한 데 이어 2위 대한항공도 잡으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선 IBK 기업은행이 최하위 정관장을 9연패로 몰아넣고 3위 추격에 속도를 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26점을 뽑은 빅토리아를 앞세워 정관장을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 점수 3대2로 물리쳤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옷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위 걱정 없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0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5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 미끄러운 도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하늘이 개겠고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니 어김없이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고요. 저녁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도 대기질이 악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0도, 대구 2도, 광주는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대구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주 후반에는 초봄처럼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